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 TV 추동 기자입니다. 오늘은 매크로 투자 전문가이자 미래에셋 대우를 이끌고 계신 서철수 미래에셋 대우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시고 올해 주식시장을 정리하고 내년도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여튼 오늘 첫 출연해 주시는 건데 네. 올해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2020년도는 한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넘었고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점은 우리 한국 가계, 즉 개인 투자자분들이 드디어 우리 거래소 시장에도 컴백 돌아오셨습니다. 사실 2000년도 들어서 우리 거래소가 한국 시장이 외국에 오픈된 이래로 본격적으로 오픈된 이래로 네. 사실은 외국인들이 주도를 해왔고 가게나 개인들은 추세적으로 시장에서 조금씩 빠져오셨어요. 네. 그런데 올해 되게 극적인 반전이 나왔죠. 특히 이제 3월달 이후로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0년 동안에 걸쳐서 4개년도를 빼놓고는 개인들은 계속 팔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나마 제일 많이 순매수했다는 해가 지난 2018년도 1월달에 고점 찍었었잖아요. 그 당시 1600 넘어갈 때. 네. 그때 한 7조 원 정도 순매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12월 중순 현재 46조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46조요? 네. 7조에 비하면 거의 한 7배, 8배 많은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이건 순매수고요. 그리고 그냥 매수로 보더라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570조 정도 가계가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냥 전체 매수요. 순매수가 아니라.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800조가 넘습니다. 한 3배 넘게. 3배가 넘게. 네. 근데 반면에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계, 즉 개인이 한국 물론 그동안에도 코스닥은 뭐 많이 활발하게 했습니다만 가계주로 코스닥 많이 했잖아요. 큰 시장인 거래소에도 컴백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규모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사면 오르고 뭐 팔면 뭐 빠지고 그랬는데 네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가계가 주도하면서 주가 신고점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올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투자,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옮겨온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렇죠. 금리가 현재 1년 만기 예금금리가 0.8%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도 제대로 커버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2%야. 근데 예금금리가 0.8%야. 네.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은 물건 가격은 1년 뒤면 102가 돼 있는데 내 예금은 100.8밖에 안 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1년 뒤엔 못 삽니다. 그렇죠.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거죠.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의미죠. 네. 이게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그렇죠. 물가를 못 쫓아가기 때문에 이게 뭐 영어로는 전문 용어로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 오래 두면 둘수록 또 돈이 더 크게 예금하고 비교할수록 사실상은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초저금리가 올해 들어온 가장 큰 변화. 아예 고착화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초저금리가. 좀 뭐 경제적 글로벌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그렇죠.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상당히 큽니다. 아마도 상당 기간 갈 거예요. 일본을 보십시오. 네. 20년, 30년째 그러고 있거든요. 잃어버린 20년. 네. 계속 그러고 있죠. 그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그 변화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뭐 세금이라든지 뭐 등등 혹은 레버리지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 때문에 이게 매매 대상으로 이게 또 사가지고 자산을 증식하기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네네. 잘 아신 것처럼. 그래서 그동안 한국 가계가 광복 이래로 7, 80년 동안 계속해서 주된 자산 증식의 수단이 예금하고 부동산이었는데 그렇죠. 예금은 오래 하면 손해고 부동산은 이제 사고 팔아서 돈 벌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자산 증식이 이제는 금융 투자, 주식 시장 쪽으로 옮겨오는 것이죠. 이런 머니 무브가 본격화된 원년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도 의미고 또 외국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 부분 주도권을 갖고 왔다는 의미. 끝으로는 이따 계속 말씀 나가겠습니다만 해외 투자도 본격화된 원년입니다.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더 좋은 글로벌 우량 자산으로 계속 뻗어나가게 된 대단히 중요한 원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올해 2020년 같은 경우는 한국 금융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의 시점으로 기록이 될 것이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장기간 이어질 구조적인 장기적인 트렌드 추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소위 동학개미 운동, 네, 그리고 서학개미 운동이라고 대표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중심이 됐던 투자의 원년이 아닌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예전부터 뭐 기관이나 외국인을 개인은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약간 불문율처럼 있어 왔었거든요. 네. 그게 금방 말씀하신 20년간 이제 국내 투자들이 계속 빠졌던 이유이기도 할 것이고요. 근데 올해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고 내놓은 매물을 개인들이 맞습니다. 주워 담으면서 특히 시장을 3월달에, 주도했죠. 3월달에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올해는 사실 금방 말씀하신 원인들의 또 시발점이 사실은 코로나19 네, 바이러스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코로나 이제 글로벌 대위기가 대략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금방 말씀하신 게 개미 투자자들이 그렇게 들어왔던 이유들이 금리로 인한 것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네. 대한 이제 유동자금의 여전한 자금이 갈 곳이 없는 것이죠. 네, 그런 두 가지 정도로 풀이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그것도 있을까요? 있고요. 네, 물론 그것도 있고 또 우리 고객분들께서 특히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요. 젊은 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예금도 그렇지만 기성세대들이 자산을 증식했던 부동산으로의 접근이 훨씬 어려졌습니다. 어려워졌죠. 네. 설령 레버리지를 준다고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서울 등 대도시는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으로라도 자산 증식의 탈출구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데 특히 젊은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학습에 기반한 그죠? 그게 또 가능했던 이유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매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도하고 계십니다만 투자 정보를 얻기가 훨씬 용이해졌어요. 네네. 정보의 양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액세서빌리티, 접근성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는 원래 좀 어려운데 그쪽에 대한 정보도 최근에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다른 자산 대안이 없는 가운데 주시장에 관심은 많은데 정보도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올해 또 잘했던 게 뭐냐면은 3월 달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네네. 그때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순매수를 이끌면서 바텀 피싱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스마트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또 국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내만 투자한 게 아니라 해외의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 투자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여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른바 글로벌라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런 시대 흐름들이 우리가 해외 유수한 우량, 초우량 기업들을 투자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인 것이죠. 왜냐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다 보니까 글로벌 정보들 같은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디지털 수단을 통해서 바로바로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거래하기 힘들었던 거를 그냥 핸드폰 자체로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국내 투자하듯이 그렇게 투자할 수 있게 된 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힘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개인 투자자들께서 그러한 좋은 기회를 활용하시게 되었고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체험을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아시는 것처럼 로빈훗이라고 하는 그쵸. 유명한 사이트가 네네.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처한 구조적인 환경, 아까 말씀드린 뭐 저성장, 저금리 아래서 뭐 금리가 어쩌고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코로나 빠짐 때문에 주가 많이 빠지면서 들어온 것도 비슷하고요. 네. 특히 한국은 조금 더 액티브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였다는 측면에서 더 인상적이긴 하죠. 글로벌리 중국과 아울러서 한국 주시장이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네. 사실 뭐 1,400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 정말 IMF를 뛰어넘는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았었는데 굉장히 보란 듯이 극복을 하고 사실 또 연말에도 이렇게 오르는 장에서 한 번 더 1,400이 온다. 뭐 이런 또 한 번 더 위기가 올 거다. 이런 말이 좀 사람들이 기다린 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연말까지 쭉 가면서 결국에는 사상 최고점을 돌파하고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게 맞나요? 방향이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펀더멘탈한 요인은 경기 사이클입니다. 네. 경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라기보다는 이제 어닝의 사이클이죠. 왜냐하면 주가는 어닝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실물 경기랑 주식시장이랑 반드시 매칭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미국 S&P 500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미국 S&P 500 같은 경우도 500개 기업의 어닝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상위에 있는 기업들만 반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체의 기업들은 600만 개가 넘어요.
그 중에 500개라고 하는 거는 10,000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경제에서 최상위에 있는 기업들만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실물 경제와 최상위는 상당 부분 양극화에 따라서 차별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 실물 경제를 꼭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네. 대체로 실물 경제 사이클이 좋을 때 기업들의 어닝 사이클도 좋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글로벌 경기 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경기 사이클, 어닝 사이클은 상승 트렌드로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크로 상황에서 말씀드릴 때는 주식을 하기에 괜찮은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닝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글로벌 어닝 예를 들면 2021년도 연간 EPS가 글로벌리는 한 28% 정도 증가할 거로 보이는데 네. 한국은 40%가 넘을 거로 보입니다.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건 자체는 좋다. 동의합니다. 다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내년도 글로벌이 28%, 한국 주식이 40% 넘는다. 이미 주식시장 그걸 다 알고 컨센서스니까 그걸 현재 주가에 반영을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하려면은 지금 나와 있는 정보보다 조금 더 좋은 정보들이 앞으로 이제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저희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닝이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 바텀업 애널리스트 전망이거든요. 네. 탑다운이라거든 각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자기네 어닝 전망치를 모아놓은 것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추세를 놓고 봤을 때. 네. 그 다음에 지금의 전망치에는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전망들은 아직 반영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따가도 잠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리스크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해보다는 2021년도는 전반적인 기대 수익률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 색깔의 컬러도 상하반기에 조금 달라질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고민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 1, 2분기 이때는 글로벌리 경기가 굉장히 위험했었고 3, 4분기에도 좀 그렇게 갈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의외로 3, 4분기에 많은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주가에도 그런 좋은 것들이 반영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네,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흐름은 그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4월달, 5월달 미국 같은 거면 락다운돼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그 위기를 극복한 건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3월달에 미국의 월가에서는 모든 자산을 다 던졌잖아요. 그때는 뭐 채권이 국채고 뭐 금이고 뭐 다 던졌습니다. 네네. 유동성 신용 경색이 나왔던 거고요. 그거는 그냥 연준 중앙은행이 막았습니다. 심플하게 보면 그 다음에 락다운했을 때 실물경기가 완전 침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건 재정 정책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 정책이 둘이 팔러시 믹스를 하면서 이제 구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슬슬 사람들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적응도 좀 하고 또 확진자 많지만 사망자는 또 그에 달하지 않고 또 최근 들어서는 백신이 이제 막 시작이 되면서 그렇죠. 그런 기대감들이 경제가 정상화될 거라는 거로 연결되면서 지금 시장을 이제 이끌고 있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전반적인 흐름은 뭐 맞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 나온 김에 몇 가지 리스크를 전해드리면 매크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저희는 이제 인플레가 움직일 가능성과 인플레이션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금리가 반응하면서 올라갈 리스크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10년 만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전에 8월 달에 찍었던 0.5 부근에서 현재 12월 중순 현재 0.9% 근처까지 올라와 있고요. 네네.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BEI로 본다고 한다면은 현재 한 1% 중후반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보급되고 경제가 정상화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인플레도 더 조금씩 그리고 금리도 조금씩 올라갈 걱정이 있는 것이죠. 네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금리가 사상 최저까지 쭉 빠졌거든요. 근데 금리가 빠진다는 거는 모든 자산 가격,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산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미래에 나오는 캐시플로우, 그게 배당이든 아니면 채권처럼 이자든 네. 어떤 형태든 간에 미래 캐시플로우를 금리로 할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분모인 할인율이 작아지면서 네. 전부 다 모든 자산 가격들이 부스트, 확장하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게 사실은 올해 대단히 큰 효과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걸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내년도에는 이미 9월 이후부터는 살살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지금까지 우호적인 영향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잖아요. 네네.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서 할인율이 상승하면서 주식 위험자산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그게 첫 번째 리스크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렇게 인플레 기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갈 때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게 사실 또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한 고민입니다. 중요한 고민이 되겠죠. 연준이 그것도 시장이 추정거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연준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번은 냅둔다. 인플레 올라가고. 왜냐면 인플레 올라가는 것 자체가 목표로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인플레가 그동안 너무 낮아서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인플레와 금리 올라가는 냅둔다. 네. 두 번째는 인플레 올라가는 건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건 싫다. 왜냐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건 사실상 긴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네네. 이제 돈이 좀 말라간다는 소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막는다. 막는다는 건 어떻게 막아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채권을 더 사는 거예요. QE를 확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채권을 더 사면서 QE를 확대하면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면 돈이 나가잖아요, 반대로. 네. 그래서 민간의 유동성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통화 이징을 약간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약간 긴축 흐름으로 느껴질 소지가 있는 것이죠. 네네. 지금 뭐 매달 1,200달러씩 QE를 하고 금리 0%로 뭐 2, 3년간 묶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이징을 조금씩 물러날 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당분간은 1번, 즉 이대로 유지를 네. 한다. wait and see 할 것이다. 네. wait and see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 기대 인플레와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 그다음에 어느 레벨까지 올라갈 것인가, 요거는 좀 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대 인플레가 약 1% 후반이고, 네. 그다음에 10년 만기 금리가 약 한 0.9% 선인데 네. 앞으로 인플레 기대가 한 2% 중반 정도까지 올라오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금리도 10년 만기보다 1% 중반 정도까지 올라올 수 1% 있습니다. 중반까지 정도요. 예, 그럼 네. 지금 한 5, 60pp 정도 남은 건데 네네. 이 정도가 임계치고입니다. 만약 이거를 이제 막 자꾸 넘어가려고 해버리면 연준도 1번에서 3번으로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 점진적으로 QE를 약간 줄이거나 네. 혹은 내년 당장 아니겠습니다만 내후년 정도에 금리를 정상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은 그걸 당연히 선반영하려고 할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정책과 관련해서 두 번째 리스크입니다. 물론 재정정책 리스크도 하나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1월 초에 조지아주 선거에서 네네. 공화당이 두 개 다 이겨버리면은 그렇죠. 여전히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재정 확대가 내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못 이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리스크도 일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걱정되는 리스크는 미중 갈등입니다. 미중 갈등이요. 네, 미중 갈등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선거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소강이었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또 지금 트럼프가 막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바이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또 트럼프 못지않게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그런가요? 약간 이제 바이든이 들어오면 좀 완화가 되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네, 표면적으로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조금 더 노련하고 세련되게 들어갈 거예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양자 간의 그 압력이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다자 간의 유럽이라든지 동맹국을 끌어들여서 다자 간의 압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시진핑 입장에서 조금 불편한 점은 지금 트럼프는 전형적으로 경제 압박을 주고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바이든 정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인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식이 중국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을 이제 건드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가를 수 있는 방향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오면 관계가 더 껄끄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리스크예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두 나라도 뭐 특히 이제 중국도 좀 피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이 더 큰 가장 큰 피해를 한국이 입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 2019년도에 한국이 글로벌리 가장 어닝이 뚝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였습니다. 미중이었죠. 네, 미중 갈등에 따른 충격, 그 다음에 옆으로 한일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지금은 좀 선거 끝나면서 좀 있습니다. 끝으로 백신 관련된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꼭 뭐 리스크 요인이라기보다는 불확실 요인을 보이는데요. 일단 백신이 얼마나 빨리 보급이 될 것인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신이 보급됐을 때에도 다 이게
제대로 효과가 나는 거냐? 왜냐하면 백신 맞고도 걸리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네. 또 백신 맞았는데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맞을 땐 괜찮지만 막 1억 명, 2억 명 맞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 요인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코로나로 시작한 2020년의 이 변수들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올해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코로나와 정책 간의 상호작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야 내년도 일정 부분은 그 구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겠죠. 근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백신이 보급된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사람들이 집단 면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죠. 네. 근데 그러려면 60% 이상이 그 면역력이 생겨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도 약 절반을 조금 넘는 사람들이 맞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부작용이 이런 게 생기면 구체가 얼마 될지는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그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는 저희는 그 백신도 나오고 정상화, 경제도 정상화되는 것이 기본적인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네.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다. 네, 뭐 하여튼 코로나로 시작된 이제 언택트 문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요. 네. 이제 비대면 회의라든지 이제 재택근무 이런 것도 거의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저희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도 많은 공부를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같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공부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정보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부의 시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 건지 한번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매일경제나 혹은 저희처럼 네. 책임 있는 그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을 주도하는 이런 회사들이 역할을 지금도 물론 잘해주고 계십니다만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많은 정보의 홍수다 보니까 또 어떤 경우는 좀 책임감이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참 뭐 그냥 흥미 유발 위주로 하거나 혹은 뭐 투기성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네. 이제 그런 그 정보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완전히 없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스마트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많이 오시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수익이 괜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항상 좋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선반영하기 마련이고 네.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주식을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시장 전체 분위기는 좋지만 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괜찮지만 만약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임 있고 선별된 전문가들의 의견들, 물론 전문가라고 다 시장을 잘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있고요. 또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으로 다 체킹을 받고 네네. 다 공인된 정보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보 자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믿고 들을 수 있다. 물론 정보가 바로 돈이 되는 거는 그거는 뭐 또 타이밍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개인 고객분들께서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는가? 저희가 최근 많이 고객분들께 강조드리고 있는 거는 테마틱 투자입니다. 테마틱 투자요. 네네.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혁신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혁신에 투자하라. 네, 네. 네네. 자, 애플을 보십시오. 애플이 2007년도에 2008년도에 아이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디바이스를 갖고 왔죠. 네. 근데 그 아이폰은 여러 가지 디지털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1900년도 이후에 라디오가 나왔고, 그렇죠. TV가 나왔고, VCR이 나왔고, 컴퓨터, 인터넷, 그 다음에 그 모바일 폰까지 나왔단 네. 말이에요.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전부 다 집대성한 게 아이폰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죠. 네. 네네. 이러한 혁신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얼마나 받았냐? 2008년도, 7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16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16배요. 네. 네네. 그런 혁신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죠. 당연히 거기에 투자한 분들은 그런 보상을 받는 겁니다. 또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EV는 어떻습니까? EV도 지금 현재는 뭐 침투율이면 5% 뭐 또 안 되긴 하지만 네. 앞으로 상을 보시면 20% 30%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나라마다 다르지만 35년 40년 정도부터는 아예 내연 기관은 없애겠다. 안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막 테이크오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2, 3년 전만 하더라도
야 테슬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리 많이 얘기했었어요. 네. 지금 그런 얘기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너무 비싸다는 얘기 정도는 너무 하겠지만, 비싸다. 뭐 그런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나을 거라는 이야기하죠. 해서는 없죠. 근데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를 비롯한 EV들은 이제 막 테이크오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가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 100여 년 동안 끌고 왔던 자동차가 이제는 완전히 굴러다니는 컴퓨터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이런 혁신에 대해서 시장은 보상을 하는 겁니다. 테슬라 가격 올해만 600% 올랐어요. 네. 이제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에 투자해서 몇 년 끌고 가면 2배, 3배는 물론이고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혹은 EV라는 것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다 상품이잖아요. 프로덕트란 말이에요. 네네. 제조업 상품.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서비스 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혁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커머스. 네. 아마존으로 그렇죠. 이커머스. 대표되겠네요. 이커머스가 지금은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침투율이 한 10%, 20% 되거든요. 네네. 근데 앞으로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격 의료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게임으로 상징되는 메타버스 이런 것도 AR, VR 이제 게임이 아닙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게임을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내가 원격 의료 예약하고 또 물건도 사고 이런 식의 서비스를 다 하는 즉 플랫폼 플랫폼즈가 될 포텐셜이 있거든요. 플랫폼 안에 플랫폼 이런 맞습니다. 개념인 거죠. 모든 플랫폼들을 아우르는 거죠. 원격 의료 플랫폼, 혹은 뭐 이커머스 플랫폼, 혹은 교육 플랫폼 이런 것들이 내가 메타버스랑 가상세계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그거 하고 여기서 그거 하고 여기서 그거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볼 때는 게임 산업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다고 그런 포텐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이 단순히 그냥 재미를 위한 이제 유흥 요소가 아니라 그럼요. 하나의 세계관 그럼요. 그리고 플랫폼처럼 간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테이크오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몇 년 동안 끌고 가게 되면 우리가 애플에서 봤던 아이폰에서 봤던 것처럼 네.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EV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예를 들면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투자가 위험한 투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글로벌리 가장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문제는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 뭐냐? 그러니까요. 그걸 캐치하는 저도 거예요. 지금 그거 궁금한 게 딱 두 가지가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한 혁신 기업 어떻게 볼 거냐. 두 번째는 그렇게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참 의문스럽거든요. 예를 네. 들어 테슬라와 니콜라 어떻게 투자자들이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전 그런 것부터도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테마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테마 투자라는 의미 자체가 사실은 뭐 1, 2년 경기 사이클을 넘어서는 상당히 그렇죠. 네네. 긴 관점에서 성장 스토리에 대한 투자인 것이고요. 네. 아마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미 뭐가 테마인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리 그 테마 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X가 분류한 기준에 따르면 네. 약 10개의 빅 테마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네. 모빌리티, 혹은 뭐 디지털 컨텐츠, 핀테크, 커넥티비티, 로보틱스 등등이 있어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브 테마들이 나오는데 빅데이터 안에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AI, 사이버 보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는 AR, VR, 게임 산업, 그다음에 SNS. 금방 말씀해 주셨던 그렇죠. 그런 거네요. 모빌리티는 뭐 전기차 자율주행도 되게 중요한데 네. 커넥티비티 같은 경우는 5G라든지 IoT 등등이 많거든요. 네. 근데 들어보시면 이런 테마들은 다 지금 이미 세상을 바꾸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여기 이런 것들이 다 투자라면 몇 년간 끌고 가면 분명히 다른 투자보다는 더 훨씬 높은 수익률을 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욕심은 뭐냐면 당장 20년에 뜰 게 뭐냐. 그렇죠. 그 중에서도 뜰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EV도 마찬가지로 우리 떴잖아요. 네네. 그죠? 그다음에 뭐 애플은 뭐 벌써 10년째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네네. 아이폰과 테슬라 전기차 다음이 뭐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관심이 그렇죠. 있는 지금 거죠. 가장 핫한 것, 요 네. 다음이 뭐냐, 이제 네. 수익률이 1000%가 나는 것이 뭐냐, 이게 네. 궁금한 거거든요. 네, 뭐 당장 한 해 1000%는 어렵겠습니다만 몇 년 끌고 가면은 좋은 네. 수익률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테마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들에서 있는데 네. 다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환경이요. 그린 테마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린 테마 중에서도 그런 테마는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린 에너지. 그린 에너지. 그린 에너지. 네. 그린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른바 그리드 패러티를 지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드 패러티가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네. 기존의 화석 연료랑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거든요. 지금 거의 같거나 약간 싸지는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아, 그렇게 됐나요? 예, 이미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쪽 혁신이 막 생기는 거죠. 거기 어떤 약간 그 비교해 보면 올해 자동차 EV가 테이크업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배터리 혁신이 생기면서 배터리 혁신이 생기면서 배터리 가격이 계속 빠른 속도로 떠들어서 이른바 프라이스 패러티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내연기관 자동차나 전기차나 가격이 이제 얼추 비슷해집니다. 그거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도 이제 구간적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런 이노베이션을 채택할 때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가격, 성능, 만족도거든요. 소비자 만족도. 네. 근데 테슬라 모델 3 가격, 성능, 만족도. 가격만 조금 비쌌었지만 네. 성능, 만족도는 의심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가격이 점점 싸지면서 내년 들어가면 더 싸질 거라고 보인단 말이죠. 이게 보급화되는 가장 첫 단계가 그렇죠. 충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EV에서 우리가 프라이스 패러티에 근접하면서 EV가 이제 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네. 그린 에너지 비슷한 구간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유럽이 주도했고 네. 중국도 이제 동참한 형국이었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글로벌리 전체 다 매진하는 그런 인프라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 테마 중에서도 그린 에너지에서는 이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 말고 아까 잠깐 제가 표현했던 메타버스 가상세계 네. 이 가상세계로 들어가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트리거가 되고 있는 것이 5G의 본격화입니다. 이제 5G가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게 내년으로 봅니다. 네네. 5G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뀔 수 있는데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가 네네. 되겠고요. 뭐 원격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고 다 되겠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5G에 따라서 클라우드 그다음에 클라우드 게임으로 연결되는 네. 이런 밸류 스트림에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빨리 그 5G가 적당한 작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분명히 총을 쐈는데 안 죽거나 그러니까 이게 래깅이 생기면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죠. 예,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를 해줘야 훨씬 더 그럴듯한 그 세상이 가상세계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상당히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제가 11월 말 12월 초에 했던 저희 미래세대우 리서치 포럼에 와서 네. 보시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시면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5G 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많이 선도돼서 발전되어 왔는데 그 안을 채우는 이제 컨텐츠와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부족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 좀 더 보완이 되고 충족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모멘텀을 들리겠네요. 받는 모든 테마들 다 좋지만 모멘텀을 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고려할 부분 그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테마들은 다 좋아요. 네. 그런 산업들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산업들이 대체로 보면 이게 막 성장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산업 사이클상 성장의 초기 국면에 있는 테마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이 궁극적인 그 위너가 즉 애플이 될지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중국의 EV도 제가 되게 좋다고 보는데 네. 이게 BYD일지 길리일지 뭐 니오일지 누가 최종 위너일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는 좋다. 그런데 개별 기업은 까리해.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래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테마는 향유하되 개별 기업의 리스크는 회피할 수 있는 테마틱한 ETF. 이건 우리가 분석할 필요도 없이 그걸 이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도 있는 것이죠. 분산 투자를 하면서도 이제 그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게 그렇죠. 사실은 간접 그렇죠. 투자 네, 대표적인 네, 네. ETF니까. 네, 그런 테마틱 ETF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 관점이 돈 벌어서 소고기 사 먹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뭐 옛날에 뭐 그럴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산을 증식해야 됩니다. 적어도 집을 살 돈을 만든다. 혹은 더 길게 보면 어느 정도 내 경제적 안정과 노후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우량 자산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량 자산을 쌓아야 되는데 우량 자산이 뭐냐? 라고 말씀드린 게 국내도 물론 좋은 자산이 있습니다만 해외는 훨씬 더 좋은 우량 자산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 그 산업들 그런 것들을 사면 그거야말로 안정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산을 돈이 생길 때마다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5년 뒤 되면 2배가 돼 있고 4배가 돼 있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노후 보장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린 에너지로 그 테마를 봤을 때 그런 쪽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어떤 데가 지금 현재 이름이 나오고 있는 데가 있나요?
기업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넥스테라 같은 기업들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네네. 있고 뭐 커민스 이런 그 추천하고 드리는데 네. 사실은 뭐 그런 기업 뭐 넥스테라가 워낙 큰 기업이니까 그쵸, 큰 근데 뭐 기업이죠. 커민스 같은 기업도 뭐 워낙 큰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큰 위험은 없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린 에너지 혹은 환경 테마 안에서도 다시 그 안에서도 조금씩 주도하는 그 흐름들이 그게 바뀔 수가 다르니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하나 가지고 5년 10년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위험하고. 예, 네네. 조금 뭐 기대만큼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ETF는 조금씩 리밸런싱하면서 바꿔가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게 우리 개인들이 항상 그 언제 다 신경 쓰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맞습니다. 흐름이 조금 더 편안하면서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궁금한 거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최고가에 네.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을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그린 에너지나 새롭게 뜨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건지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테슬라가 요새 뭐 핫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테슬라만큼 이렇게 벌어진 그러니까요. 게 없어요. 네네. 얼마 전에 뭐 JP 모건하고 골만하고 서로 완전히 상반된 네. 리포트를 내지 않습니까? 재밌었죠. 예. 네. 사실은 그 JP 모건 그 애널리스트 저희도 뭐 개인적으로 안다기보다도 이제 네. 보는 애널리스트인데 네네. 수년째 테스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표가를 $90라고 하지만 그 $80에서 $10 올린 거예요. 네네네. 올리긴 올렸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테슬라로 그게 그 핫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과연 이런 세상에 없던 그 혁신을 혁신을. 갖고 온 그 기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네네. 기존의 그 밸류에이션을 저도 리서치에 있습니다만 기존의 모든 밸류에이션 방법을 쓰더라도 정당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네. 근데 기존의 밸류에이션 방식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는 재무제표에 기반해서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테슬라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을 만들면서 이제 막 뭐 2% 3%도 안 되는데 앞으로 뭐 30% 40% 올라올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미래 혁신을 어떻게 여기 반영하는 것인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무형자산의 가치를 숫자로 반영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딱 정형화된 방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스토리라인을 중시하는 분들은 야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골만처럼 또 JP 같은 경우는 뭔 소리냐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우리 한국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사신 종목이기도 하고 네. 지금까지 뭐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뭐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테슬라만 EV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테슬라를 쫓아오는 다른 EV 기업들, 예를 들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네네. ID3 등을 내놓으면서 이제 막 추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 대비 테슬라가 아이폰처럼 계속해서 고유의 팬덤을 가지면서 그 유니크함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네. 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네네. 하나입니다. 네. 조금 모멘텀이 있는 부분은 뭐 이제 FSD라고 해서 네. Full Self Driving이죠. 네. 그래서 자율주행. 이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조금 더 모멘텀을 조금 갖는 게 이제 최근의 상황입니다. 네, 자율주행 자율주행. 측면에서도 테슬라가 경쟁사보다는 조금은 앞서 나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약간 방식도 달라요, 둘 네네. 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모멘텀이 남아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비싸죠. 너무 많이 단계에 많이 올라서 네. 뭐 단기적으로는 뭐 언제 변동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는 애플과 같은 팬덤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 사실은 이제 조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도 많이 담고 있고 다른 후보군 쟁쟁한 후보군도 많이 담고 있는 EV ETF 이걸 사시게 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잖아요. 테슬라 고유의 리스크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좋은 기업이지만 많이 올랐 그 부담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은 또 조금 좀 피해갈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그러면 저희가 좀 앞으로 유망한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럼 내년도에 좀 조심해야 될 테마나 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부분의 테마도 있을까요? 테마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막 빠르게 변화하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혁신들을 저희가 테마로 잡은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로는 뭐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게 이제 테마라기보다는 이제 스타일의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 스타일 측면에서는 잘 아신 것처럼 올해 9월 이후로 접어들면서 이른바 카치주 쪽으로의 로테이션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를 놓고 봤을 때는 특히 뭐 8, 9월, 10월, 9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일방적으로 이른바 언택트 중심의 성장주가 독주를 했죠. 했었거든요.
이제 가을 지나면서 살짝 컨택트 혹은 뭐 시클리컬 혹은 많이 눌려있던 가치주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개를 좀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 배경은 잘 아신 것처럼 백신도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경제가 정상화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경기 회복 사이클에 따라서 사이클 즉 시클리컬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네. 저희도 기대처럼 뭐 아까 백신 불확실성이 일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처럼 그렇게 경제가 정상화되고 백신 보급도 잘 되고 한다면은 이런 시클리컬들이 조금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니에요. 싸다고 무조건 사지 말고. 그거는 조금 저희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네. 물론 뭐 키높이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건 이제 캐치업하는 정도일 것이고 그 가치주 내지는 전통 산업들 중에도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면서 나름의 이제 혁신을 새로운 분야에 좀 접목을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뭐 월디즈니라든지 네. 뭐 월마트 같은 경우는 전통 산업들이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전통의 리테일 강자인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터지면서 더더욱 온라인 식품 쪽으로 특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어서는 사실 아마존보다 훨씬 잘하고 있거든요. 음. 예, 워낙 그 덩치도 크고 리테일망도 많아요.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 강자지만 온라인 중에서도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신선식품 영역 이런 네. 것들은 막 가고 있단 말이죠. 충분한 포텐셜이 있는 쪽이에요. 그쪽은. 네. 그다음에 월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디즈니 문 닫고 해서 뭐 힘들었는데 네네. 이제 막 내놓은 디즈니 플러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지금 예, 핫하죠. 예, 네네. 그거 저희가 상당한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긴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디즈니 플러스만 하더라도 사실은 넷플릭스랑 뭐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그 갖고 있던 자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감안해 본다면 이쪽도 전통 산업에서 OTT로 또 OTT 컨텐츠 측면에서는 나름의 자산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런 식으로 기존의 전통 산업 중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자꾸 끌어내는 결국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와 혁신을 끌어내는 그런 창조적인 기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을 받는 거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미국이 뭐 양극화도 심하고 정치도 분열되고 막 혼란스럽지만 뭐 트럼프가 불법 어쩌고 하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그러한 혁신을 끌어내는 기업들 애플, 테슬라 네. 등등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통 산업들이라고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도 그런 흐름을 맞춰서 간다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혁신 두 글자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애플이나 뭐 이런 테슬라처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혁신 기업은 당연히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고 전통 기업 중에서도 이런 혁신을 잘 추구해 나가고 이루어가는 기업들은 충분히 투자 맞습니다. 가치가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맞습니다. 정리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치주냐 성장주냐 뭐 이런 뭐 시클이냐 시클리컬이냐 디펜스냐 이런 앵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좋은 기업을 사면 되고 좋은 기업이라는 건 방금 말씀 주신 그런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사면 뭐 밸류고 뭐 성장이고 다 그런 앵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엔 또 해외 투자 이런 글로벌 투자 사업 개미들의 내년도의 활약은 영역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반대로 좀 국내를 한 번만 말씀을 짚어봤을 때 동학 개미들은 과연 내년도에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주가의 방향성은 어닝 사이클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어닝 사이클은 내년에 전반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세분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보게 되면 네. 저희 생각에는 상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가 더 좋다. 특히 이제 한 1분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글로벌리 경기 사이클 자체가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고 있고 2021년도 연간으로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국의 경기 사이클이 글로벌보다 약 2분기 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마도 상반기 경기 사이클상 상반기가 정점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한국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중요한 섹터는 IT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IT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중국의 IT 재고 사이클하고 한국의 IT 사이클이 상당히 많이 연동성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중국의 재고 사이클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내년도 1분기 정도면은 좀 피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짐들이 조금 보입니다. 네네. 그런 거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한국 주식은 아무래도 상반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게다가 내년도 하반기로 가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2021년도 연간 전망이 중요하다기보다도 네. 시장과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년 중반쯤 갔을 때는 내년 여름에서 내후년 여름까지 무빙으로 이동하는 어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내후년이 2022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22년도는 조금 좀 슬로우다운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로우다운.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 반영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 어닝 모멘텀이 조금씩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제 상하반기 흐름도 그렇고 상반기 정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클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시클릭 것들이 강한 모멘텀을 받으니까 네. 그것들 주도로 많이 올라갈 키높이가 많이 진행이 될 거고 하반기로 가면 조금 슬로우다운하면서 다시 예전에 BBIG 중심의 성장 섹터들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방향과 그 스타일, 섹터 측면에서도 약간의 좀 차이가 상하반기에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워낙 11월 달 이후에 국내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유의하게 보는 측면은 뭐냐면 9월 이후부터 글로벌 상황을 보게 되면 어닝이 개선되는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주식시장은요. 상당히 정직한 실적 장세로 보여져요. 그런데 한국은 어닝 올라가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오버밸류 되는 느낌이 있다는 건가요? 예, 약간 이제 뭐 유동성까지 같이 버무려진 상황인데 그렇죠. 뭐 좋은데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1월 말 2월 초에 나오게 될 4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1월 말 2월 초 정도 되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나올 4분기 실적이 조금은 변동성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4분기는 이른바 빅베스라고 해가지고 실적이 기술적으로 좀 좋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신 것처럼 올해 연간을 보면은 빅베스할 게 좀 많아요. 올해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네네. 코로나 때문에 혼란한 게 힘들었기 많았으니까. 때문에 네네. 게다가 지금 4분기에 겨울 들어서 생각보다 코로나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어가지고 아마 4분기 실적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게 1월 말 2월 초에 이제 네네. 나오면 그때까지 주가 지금 흐름 좋잖아요. 지금까지 좋죠. 네, 네네. 쭉 좋아서 가격은 더 올라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나오게 되면 또 약간 조정이. 조금 좀 이게 어떤 변곡점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위험성도 좀 없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상반기 좀 짧게 보면 1분기 약간 이런 고민도 살짝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예상이라는 게 전문가 예상이라는 게 맨날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조금 한 번쯤은 염두에 둘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현재 2,700선인데요. 대부분의 지금 리서치에서는 3,000까지는 간다 무난하게 이렇게 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어찌어찌 좋은 장이 이루어지겠지만 내년 상반기는 조금 유의할 점도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네, 뭐 될까요? 저희는 사실은 뭐 저희 하우스는 지수를 또 꼭 집어서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뭐 지수를 사는 게 아니고 네. 결국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지만 주가가 이제 어떤 이런 출렁임이 뭐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옛날처럼 이렇게 뭐 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주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원칙을 생각하신다면 단기적인 출렁임에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특히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조금 출렁인다라고 하면은 긴 관점에서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가계 자산 구성을 보시게 되면 99% 이상이 다 국내 자산에 쏠려 있단 말이죠. 네네. 부동산까지 포함했을 때. 네. 부동산을 빼더라도 금융자산만 놓고 봤을 때도 98%뭐 이상 다 국내에 쏠려 있습니다. 네네. 한국이 물론 좋고 잘 되겠지만 한국 자산이 글로벌이 가장 좋을 것이냐? 그거는 퀘스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이 더 좋은 자산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밸런스를 맞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외 투자 오래 많이 했지만 이제 막 시작이고요. 이제 시작이다. 여전히 비중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투자를 이미 충분히 다 해놨는데 주가가 조정받으면 안 좋죠. 위험하죠. 근데 네. 이제 막 쌓아야 되는데 자금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조정받으면 물론 일부 들어간 건 좀 아프지만 네. 긴 관점에서 때 오히려 쌓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조정이 더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너무 이렇게 흔들리면 이게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고점에 사고 막 이런 경우 막 저점에 팔고 막 이런 경우 생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이제 멘탈 관리라고 할까요? 네, 마인드를 원칙을 다시 생각하신다면은 조금은 더 수월하게 넘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뭐 지금까지 이제 서철수 미래에셋대우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올해 2020년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2020년은 뭐 위대한 개미들이 주도한 한 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내년도에는 역시 혁신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처 그리고 국내 투자자 찾는다면은 충분히 투자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모두의 말씀인 것처럼 정말 올해는 한국 금융사에 있어서 큰 전환을 해왔을 겁니다. 저희 같이 또 우리 매일경제처럼 네. 이런 조금 책임 있는 회사들은 우리 고객분들이 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피해를 좀 최소화하시고 네. 또 좀 멘탈도 좀 어느 정도 좀 저기 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더 좋은 의미로 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해 드리고 저는 내심으로는 그게 저희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좋은 가이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 TV는 앞으로도 알차고 유용한 정보들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또는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자, 오늘도 서철수 미래에셋대우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